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내용은 마인드맵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개념 정리를 한다든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쭉 기본 강의 내지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쭉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물리 내용들이 너무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리가 전혀 좀 안 되고 체계가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이게 너무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정리나 그 문제를 막상 풀게 됐을 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떠올리는 데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흐름을 정리를 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물리는 다른 자연과학 과목에 비해서는 매핑화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은 내용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또 연결되다 보니까 매핑하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그래서 요 자료를 좀 잘 활용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도 뭐 요거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좀 곤란해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요런 식으로 가이드를 줘가지고 효과를 본 적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설명하기는 할 건데 세부적인 내용에 오늘은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데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예시라고 되어 있는 자료 말고 원래 본 자료, 그 뼈대를 그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필기해가는 느낌으로 쭉 학습할 때마다 활용하시면서 자료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라고 뭐 이제 현강 오신 분들 나눠드리기도 했고 인강으로는 올려놓기도 했는데, 예시라는 자료는 말 그대로 제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끄적끄적 거려본 거예요. 작년 거를 그대로 쓸까 하다가 수험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다시 쭉 한번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글씨가 이제 악필이다 보니까 너무 날아간다 싶은 것도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볼 자료로 쓰실 거면은 좀 빠삭하게 외울 거 웬만큼 외워졌다 라고 할 때쯤 되면은 그 총 한 5페이지인가 되죠. A3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 장은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 넉넉하게 잡으면 2시간 정도면은 매핑하면서 쭉 자료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이전 직전에 했던 특강과 마찬가지로 제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막 엄청난 집중도를 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좀 잡아보자 라는 게 기본 취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딱 2가지로 압축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빛과 물체죠. 빛의 온전한 물리적인 동면은 전자기파에 해당이 되고요. 빛과 물체 2가지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체라는 거는 요 이름만으로 어쩔 수 없이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점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질점이라고 하게 되고, 즉 물체를 입자로 간주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앞쪽에 있는 역학이 사실 진짜 물리학적인 이름으로 하자면 질점 역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쭉 역학 쪽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질점 역학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질점 역학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질량을 가진 점들이 모이게 돼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딱딱한 물체가 될 수도 있고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물체 쪽을 다루는 게 강체 역학. 그 유체는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지죠. 이상 유체와 이상 기체로. 그래서 이상 유체에 대한 걸 다루는 걸 우리가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체 쪽에 대한 걸 다루는 게 기체 연력학에 해당이 되죠. 요렇게가 사실상 이제 어떤 질량하고의 관계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별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체라는 거는 정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즉 전하를 띌 수도 있습니다. 전하를 띠게 되면 정기자기적 성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자기학이라는 파트가 우리 또 큰 단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체와 빛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전하 자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자기파인 빛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현대물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작은 입자에다가 뭐 전자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광자, 빛의 형태로 흡수 내지 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체 자체의 진동 또는 빛은 진동의 본질이기도 하니까 빛 자체, 이렇게 이 진동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게 돼서 파동 파트가 우리가 또 큰 단원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건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하자면 빛과 물체 두 가지인데, 빛도 그렇고 모든 존재하는 물체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다. 즉 입자성과 파동성 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 현대물리 초반에 다루게 됐었죠. 여기서 좀 더 발달된 학문이 양자역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빛과 물체의 운동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걸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요 존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게 우리 물리라는 과목이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한번 쭉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부터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시라고 나눠드린 자료는 어쨌든 제가 적은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이 적어주고 남이 정리해준 거를 봤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남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아니면은 큰 도움을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리를 해보고 나름 고민을 해본 게 저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되고 정리도 잘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뼈대는 근데 당연히 이제 물리 쪽에 어느 정도 확
확실한 가이드가 잡히지 않았으면 큰 줄기의 뼈대 같은 거는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필기 없는 자료를 활용을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화살표 관계라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 좀 챙겨 가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살을 붙이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마 네 과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매핑을 할 수 있는 과목일 거예요. 생물도 되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지치기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점역학 부분을 들어갈 건데 모든 이제 파트 왼쪽에 보면 물론 없는 것도 하나가 있긴 한데 기본 물리량이라고 회색 박스가 있는 조그만한 글씨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본 물리량이라는 거 말 그대로 기본적인 물리량, 즉 옆에 있는 굵직한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센 기초가 된 설명되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내지는 최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법칙이나 물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된다. 쭉 훑어보시면 익숙해야 됩니다. 지금쯤엔 상당히 많이 좀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요건 꼭 역학에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물리량이라는 거는 요 얘기는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벡터와 스칼라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죠. 다 빼고 연산법이 다른 거고요. 벡터면 벡터 연산해야 되고 스칼라면 스칼라 연산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벡터인 경우에는 합성, 분해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필요할 때 분해해서 뭔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꼭 분해하는 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 분해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거기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것 중에 빠져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것도 근데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상대 속도에 대한 거. 상대 속도 좀 이렇게 어디에다가 끼워넣기 좀 애매해서 제가 그쪽에선 빼놨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은 학습할 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가 바라본 B의 속도다. 그러면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다. 그리고 특히 이때가 의미가 있더라. A하고 B의 가속도가 동일하면은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가 등속도가 되더라. 여백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히 또 내가 좀 잘 안 외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암기도 하고 이게 또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목차 법 과목 같은 경우에 목차에 대한 걸 집중을 해야 된다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들 사이사이에 어디에서 얘네가 튀어나오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떠올릴 때 확실히 효율이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기본은 위치, 속도, 가속도, 운동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물리량이 있죠. 시간에 대해서 요렇게 미분을 해주면 이런 관계가 되고 미분했다라는 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적분이 되는 거니까 역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물리량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점역학부터 들어갑시다. 지금부터는 글씨를 좀 작게 쓸게요. 칠판이 좀 부족해가지고 질점역학 내지는 기본역학, 일반 역학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질점이라는 거는 입자로 간주하겠다, 물체를 입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물체, 즉 입자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의미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름이 역학이기도 하고요. 힘과 관계된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힘과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옛날 고등학교식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첫 단원에 해당하는 파트를 힘과 에너지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자,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에 일단 대표적인 게 좀 여러 가지가 초반에 좀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중력도 있었고, 항성력도 있었고, 저 그냥 앞글자만 쓸 때 이제부터 전기력도 있었고, 자기력도 있었고, 뭐 장력도 있었고, 마찰력도 있었고, 수직항력도 있었고, 기타 등등등 이런 힘들이 쭉 나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식적인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 외우고 있는지 이런 걸 저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끄적끄적 거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일단 여기는 지금 세부니까 여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힘 그러면은 또 에너지하고 관계해가지고는 보존력이란 단어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또 의미가 좀 있죠. 그럼 보존력 그러면 됐고, 제일 쉬운 버전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힘을 보존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보존력이 아닌 힘이 한 일, 즉 저는 이걸 그냥 외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이 되지요. 즉 사실상 에너지, 초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만 다루죠. 역학적 에너지에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안 까먹었겠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적 해석에는 잠시 후에 하고. 다시 한번. 이 입자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힘과 에너지는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같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사실 이렇게 쭉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죠. 힘이 언제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는가, 즉 힘이 한 일에 대한 거. 그거 좀 이따 적어드리고, 그 힘에 또 우리 초반에 힘 초반에 쭉 교재에 소개됐던 거,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역학에는 소개는 안 했지만 쭉 요거가 쭉 등장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뜻들 이런 거 정리가 돼야 되겠고, 에너지 쪽하고 관계해 가지고는 보존력, 뭐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힘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보존력에 의해서만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역학에선 특히 무슨 힘에 꽂혀야 되냐면 알자 힘에 꽂혀야죠. 즉 해당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자 힘이라고 하고, 요거는 미리 좀 적어 드릴까요? 힘이라는 거를 분석하거나 표시하거나 해석을 해야 될 때 은근히 매우 주어 목적어 관계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죠? 그 알자 힘에 대한 걸 구하겠다라는 거는 목적어가 그 물체인 것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무식하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좀 옆으로 빼야 되겠다. 알자 힘이 0인 경우와 알자 힘이 0이 아닌 경우. 그럼 알자 힘이 0이다? 바로 같이 가야 되는 거, 가속도가 0이다. 그쵸?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알자 힘이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가속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사실상 상당히 앞순위에 들어가는 게 등가속도 직선인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가속도 운동이 뭐가 있냐면 원운동이 있었습니다. 등속이든 비등속이든. 그리고 단진동이라는 운동도
교재에 소개가 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이 섞여 있는 형태가 있죠. 그게 중력장 운동이었죠. 즉 중력장 운동에서 X방향은 등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에 해당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R자임이 0이 아니란 얘기는 R자임이 있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 즉 속도가 변한다니까 속도가 변하는 건 모두들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R자임에 의한 충격량, R자임과 시간의 곱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즉 속도가 변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즉 속도가 변했다. 이 모든 식들이 다 똑같은 식이다. 여기는 이제 미리 써놓을 거야. 운동방정식, R자임의 MA라는 운동방정식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던, 이렇게 표현을 하던, 이렇게 표현을 하던 다 똑같은 말이다. 모조리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쪽 주제가 편할 때도 있고 이쪽 주제가 나을 수도 있고 이쪽 주제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 즉 역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시험용과 관계해가지고는 역학 문제는 어떤 태클을 타도 결국엔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그게 엄청 오래 걸릴 것이냐, 직관적이고 짧게 끝낼 것이냐, 이 차이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계들이 다 있는 거고 같은 말이지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발휘하는 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연습을 쭉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새끼를 좀 쳐볼까요? 물리 법칙이라고 타이틀 난 것 중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게 운동과 관련된 운동 법칙에 해당이 되죠. R자임이 0이다가 관성 법칙이었던 거고요. 그쵸? 요거 자체가 관성 법칙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안 까먹었으면 관성이라는 말 자체는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성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거는 물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관성에 의한 관성력이라는 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 관성력 매우 짧게는 관성력을 받는 내부에 있는 걸로 문제를 풀 거야 관성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외부에 관찰자로 시점을 두고서 문제를 풀 거야 관성력을 표시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운동 제2법칙은 여기 있죠. 안타깝지만 R자임 잘 표현한다. MA가 R자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제3법칙 여기 있죠. 힘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주어 목적어를 담고 있다. 즉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관계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요령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뭔가를 따질 때는 가끔씩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을 합성하면 안 된다. 이유는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굵직한 개념 또 여기도 있죠.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운동량 보존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언제? 추가적인, 즉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 뺀 추가적인 외력이 없을 것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운동량이 보존이 될 거고 그때 A라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B라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원리는 여기 너무 멀다. 원리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즉 전체적으로는 A하고 B를
묶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전체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전체 합은. 단 충돌이라는 단어에 꽂히면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충격량 내지는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 언제 생기는 거냐면 물체에 알짜임이 존재하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알짜임에 의한 효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한다면, 힘이 작용해 시간이 있다면 충격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가 이쪽을 얼마나 힘을 주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정리할 건덕지가 생길 수도 있죠. 반발계수라는 거 언제 쓴다라는 거, 그죠? 또는 케이스 나눠가지고 물체끼리의 1차원 충돌인지 물체끼리의 2차원 충돌인지 물체하고 면 사이의 충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백에다가 내가 좀 미진하게 정리된 거를 좀 산뜻하게 좀 매우 많이 줄여서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학습은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다루되 정리할 때는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 있죠. 힘과 변이의 나란한 성분의 곱이 1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나란한 성분은 둘 중에 하나죠.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다. 방향이 같으면 그만큼 물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방향이 반대면 그만큼 물체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짜임이 한 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저거의 파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깔끔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꽤 활용도가 가끔씩 있습니다. 외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밑에다 다시 써야 되겠다. 외력이라는 말이 헷갈릴 것 같으면 보존력이 아닌 힘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면 요거하고 요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가 있다. 언제냐면 외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 그쵸? 이때 즐겨 쓰는 방법은 증가한 에너지들의 모든 합과 감소한 에너지들의 모든 합은 같다 라는 스타일을 가장 많이 즐겨 쓰죠. 자, 그리고 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력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즉 보정력이라는 건 중력, 탄성력, 전기력, 시험용 버전으로는 요 세 개입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MGH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주 정확하게는 이거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H가 높이라기보단 높이 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스케일 좀 있을 때는 마이너스 상수 거리분의 질량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고요. 어떤 상수 4파 유전율 분의 1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안 까먹었죠.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가 플러스다 라는 거는 보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할 때 라는 뜻이었고,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가 마이너스, 속박시킨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깔끔하게 나눠줘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받아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다시 지금 세부적인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딱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쓱 잠깐 딴짓해도 되냐면 요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핵심 개념 막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파생적인 개념들, 그죠? 요런 거,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는데 좀 초점을 두셔야 되고, 나머지 막 제가 막 써드리고 이러는 거는 제가 대충 쓰기도 있고, 또 필기본에 그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그거랑 지금 표현해 드리는 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그 모든 걸 100%를 외우고 있진 못할 거니까 저도 쓸 때마다 그때마다 틀릴 것 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거는 여기 여백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의 힘 같은 경우에 주요 힘들을 좀 몇 가지를 다뤘었어요. 자, 먼저 이제 중력 같은 경우에 지표면 부근에서는 mg라고 쓸 거고요. 스케일이 좀 크다. 그러면 만류인력 상수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이렇게 쓰겠죠. 판석력 같은 경우에는 kx 용수철이 시험에 나올 거고요. 나온다면 그죠?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상수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전류 스케일이면 BIL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전하 스케일이면 QVB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전자계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포인트는 방향이 있는 성분들의 수직한 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쵸? 그리고 장력이라는 거예요. 장력은 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이 얼마나 팽팽한가, 그게 장력이죠. 그리고 마찰력은 단독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계산을 하던가 뭘 해석을 하던가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죠.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아직까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크게 종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멈춰있다 움직인다 이러면 안 되고 미끄러지지 않을 때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치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지 마찰력은 크기가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저는 그냥 외력이라고 쓸게요. 물체를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똑같다. 그게 정지 마찰력의 크기죠.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 이제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운동 마찰력 역시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식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닌 정지 마찰력은 이거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 쓰면 되나? 수직항력? 내가 수직항력에 관계된 거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실수가 좀 빈번하다 내지는 그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작용 반작용에 대한 걸 좀 챙겨서 떠올리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즉 물체가 면을 누르는 것에 대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수직항력이 됩니다. 이게 진짜 수직항력 크기가 맞나 싶을 때는 그걸로 누르는 게 맞아? 라는 걸 잠깐 한번 고민해 보면 실수가 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평면은 뭐 mg, 경사면의 mg 코사인 이렇게 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개념편 교재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봤었죠. 그리고 이제 나 요거까지 좀 기억하고 싶다 싶으면 아마 제가 적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수철은 자주 안 나오지만 이 정도는 좀 챙기고 싶어. 그럼 용수철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필기를 해서 기억을 할 만하겠죠. 인상을 쓴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필기를. 원래 길이가 기준일 때가 있다. 별거 없어가지고 탄성력 자체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또는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게 원래 길이다. 그리고
평형점이 기준일 때가 있다. 즉 진동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단진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외에 에너지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식이 확 길어질 수 있는데, 정리된 결과물이 용철에 의한 진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런 거 있었죠. 요런 거 기억하실라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리다 보면은 2분의 1 용철 상수 진폭을 대입한 요 값에 딱 떨어져 라는 특이한 정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건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할 만은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지.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새끼 내용에 확 집중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혼선이 오고 막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굵은 거에 오늘은 포커스도 저렇게 딱딱 난 지금은 완전 새끼 내용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집중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 저런 거 있었지 하면서 같이 훑어보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칠판이 좁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이쪽에 이제 운동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일반은 평균 속도지 뭐. 평균 속도 2분의 구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마지막 속도, 즉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계산의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 가끔씩 이게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얘만큼의 중요도 아니면 이것도 뭐 좀 쓰이긴 쓰여. 물론 이제 적고 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정리된 결과를 그냥 바로 쓰는 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사실상 알짜이미안이라고 똑같은 표현이지만 뭐 기억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두 가지 정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력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여기서 정리됐던 걸 정리한 결과 Y방향이 운동시간, 채공시간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루트 G분의 2 곱하기 H 또는 G분의 V0의 Y. 요건 아마 제가 미친듯이 써놨을 겁니다. 다른 색깔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최고점에서부터 또는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얘 쓰려면 반드시 최고점이 뿅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또는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얘랑 X방향 등속도 운동 정리한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의 수평방향 이동거리, 그쵸? 그거 이제 마지막 결과도 대부분은 외우고 들어가니까 외우시기는 하시되 X방향의 등속도이다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포물선 운동 했을 때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결과를 암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것만 외우면 가끔 뒤통수 때립니다. X방향 등속도다가 훨씬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운동. 원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크게 등속 원운동과 비등속 원운동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원운동을 한다에 거의 동의역? 구심력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만 있는 거고요. 비등속 원운동은 구심력과 매 순간에 접선 방향의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한 거였죠. 그리고 구심력 필수 암기식 중에 하나고요. 원운동 반지름분의 질량 속력의 제곱 또는
R 각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 몇 가지 회전과 관계해가지고 쭉 정리된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등속 원운동이 나왔으면은 꼬아놓은 문제가 아니면 이테크만 쓰거나 이테크에 플러스 몇 개를 좀 더 추가해서 풀거나 할 겁니다. 즉 구심력을 표현을 한다. 어떤 문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본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한다. 완전 기본 테크죠. 자, 우리 단진동 같은 경우에 이게 복원력에 대한 뜻이고요. M 오메가 제곱 X. 복원력의 크기가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변이 X로 표현이 되게 되면 그러면 각진동수 오메가가 루트 M분의 베타가 되니까 그러면 주기라는 게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아이고 2파이가 빠졌네. 2파이 루트 베타분의 m이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제끼시는 분들도 꽤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용수철 진자 운동 주기, 그죠? 단진자 주기, 그게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끄적거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2파이 루트 K분의 1, 그 다음에 2파이 루트 G분의 L, 그쵸? 본인이 정리된 정도에 따라서 끌적끌적거리게 된 내용은 다소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쓰다가 말았구나. 그리고 뭐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또 얘기해야지. 상대성 이론을 빼고 물리 전체에서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2분의 1 mv제곱 하나밖에 없다. 단 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표현했을 때가 보기 좋을 때도 있다. 잘 풀릴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물리에서는 물질파를 이용해서 운동량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게 다 같은 식이다. 그쵸? 따로따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같은 식임을 알고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체라고 별로 따로 있냐? 아니다. 강체인 경우에도 2분의 1 mv제곱 하나밖에 없다. 근데 강체는 질량을 갖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 질점들의 2분의 1 mv제곱의 합을 강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이제 강체가 회전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짧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는 거고, 병진 운동도 같이 하게 되면은 병진 운동 에너지 포함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 표현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상대성 이론 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쵸?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기 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죄송한데 이 뼈대에 대한 거를 그건 이렇게 베껴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빈 종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질점에서 힘이 작용하면 약간 들은 게 있으니까
힘과 에너지에 대한 거, 힘은 또 이렇게 나눠주고, 힘이라는 건 알짜임이 꽂힐 거니까 알짜임이 0인 거 뭐지 효과가? 알짜임이 0이 아니면 효과가 뭐지?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걸 쭉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쵸 요거는 뼈대 자체는 쭉 따라해 봐도 좋아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본인들이 정리한 내용과 또는 깊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차가 좀 다소 있을 거기 때문에 뼈대에 대한 거, 즉 전체 맵에 대한 거는 그 관계를 살피면서 따라하기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내가 물리학습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 따로 다 따로 놀고 있으면 이 내용 완전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 뼈대에 대한 흐름을 쭉 따라가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